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리액트의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의 다른 엔지니어 분들과 협업을 진행하거나 간혹 혼자 풀스택 작업을 할 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구분선을 엄격히 정해두기보다는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좋은 코드와 디자인 패턴이 무엇이 있는지 눈여겨보고 한쪽 영역에서 사용되는 좋은 패턴은 반대 영역에 적용해 볼 수 없는지 고민해 보는데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있는 JSP 파일에서 스크립트 작업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기존의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만든 베스트 프랙티스의 집합체인 디자인 패턴을 코드에 적용해 생산성을 올리는 데 집중했다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세상에 나온 이후에는 보다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 방법론의 다각화에 의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영역이 훨씬 뚜렷하게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다르게 디자인 패턴 기반의 코드 작성이 아닌 프레임워크마다 각각 독립적인 베스트 프랙티스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른 개발자들이 만든 코드나 아니면은 공식 다큐멘트에 있는 예제를 참고해서 실제 코드에 적용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동일한 프론트엔드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앵귤러나 리액트 뷰, 프레임워크 간의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모듈화 방법, 그리고 차용하는 디자인 패턴의 종류가 상이하게 변했는데요. 이에 따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코드의 패턴 또한 대단히 큰 간격으로 그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개발 기술들로 인해서 언제부터 이러한 간격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뿌리가 JS이듯이 언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있어서 모태와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 그 용어들이 어딘가에는 존재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API의 모양이라든가 부르는 명칭이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넓은 틀에서 비슷한 철학과 동일한 목표점을 지향하고 설계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아니면은 다른 백엔드 이제 진영에서 많이 사용되는 의존성 주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이 리액트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존성 주입이 어떻게 생겨난 용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리팩토링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제 이 책의 저자인 마틴 파울러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이 2004년에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했던 용어가 의존성 주입인데요. 본 글에서는 해당 블로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제 그분이 말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IOC라는 개념에서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주제로 따로 떼어서 말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리액트 프레임워크에서는 IOC나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보면은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기는 한데요.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과거에서부터 흔히 쓰이는 용어 구인이 이런 정보는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구나 라는 정도로 일단 마음에 담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펜던시에서 한국말로 말하면 의존성인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이제 각 필요한 패키지들을 npm 인스톨을 통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설치한 이 서드파티 패키지들을 저희가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각 모듈을 불러오고는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의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저희가 만드는 함수가 어떤 다른 모듈을 사용해서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만드는 함수에서 해당 모듈을 의존성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코드에서
create http 함수는 인자로 http 클라이언트를 지금 fetch라고 하는 인자로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코드를 브라우저가 아닌 Node.js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window.fetch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fetch가 아닌 node fetch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Axios를 사용하기 원하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reate http 내부에 window fetch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처럼 인자를 통해서 이 fetch 클라이언트를 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자로 의존성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자로 받는 게 아니라 함수 내부에서 의존성을 인스턴스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get upload form을 보시면 이 form이라고 하는 변수에 new form data라고 하는 form data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의존성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위에 있는 create http 함수처럼 인자로 의존성을 받을 수도 있고 다음처럼 함수 내부에서 이제 변수를 직접 선언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생성자 인자로 의존성을 받거나 아니면 인스턴스를 만든 이후에 세터 함수를 통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 인스턴스 멤버의 의존성을 초기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뭐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다른 개발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리액트에서는 의존성 주입을 할 수가 없어서 되게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리액트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그런 예제를 못 봤다 라는 생각으로 비롯된 말씀인데요. 사실 이미 리액트에서는 의존성 주입을 저희가 자연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가 의존성 주입이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리액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기존에 담습하고 있었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거를 목표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디벨로퍼 익스페리언스와 유저의 익스페리언스의 간격을 줄이는데 중점을 둔 UI 컴포넌트 기반의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디자인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최대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이런 패턴이나 아니면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의존성 주입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리액트 컨프의 키노트를 영상을 보면은 당시 코어팀에 있었던 멤버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옛날에는 내가 UI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와 소프트웨어 패턴이 디자이너가 UI를 디자인하는데 사용하는 개념과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용자 경험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프로그래밍 개념의 도구로서 이제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디자이너가 내가 똑같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개발자의 경험과 사용자의 경험 간의 간격을 줄이고 최대한 이거 두 개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리액트를 설계하게 되었고 리액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노련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팀만 만들 수 있었던 앱을 이제는 프로그래밍 배경이 제한된 디자이너들 또한 만들 수 있게끔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왜 FE뿐만 아니라 백엔드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와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레거시의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만들었습니다. 즉 이들은 기존 레거시 프로젝트들에서 써졌던 소프트웨어 기법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액트와 같이 현 시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높은 생산성을 가진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리액트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현재 디벨로퍼 익스페리언스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UX와 DX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간격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개발 방법론을 만들다 보면 다음 그림처럼 이상한 개생명체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순히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건강한 오픈소스 환경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프론트엔드 뿐만 아니라 백엔드까지 공부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족이 좀 길었는데요. 다시 의존성 선언에 대한 주제로 넘어와서 의존성을 선언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방법들이 확장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며 코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경에 유연하지 않은 코드는 좋은 코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액트에서는 내가 작성하는 UI 컴포넌트가 변경에 유연한지 그리고 재사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코드 리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존성을 잘못 사용할 때는 두 객체 간의 관계가 강하게 결합되어 변경에 유연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를 커플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의존성을 내가 선언하는 데 있어서 객체가 잘 설계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존성이 교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다음 코드는 마틴 파울러 블로그에 있는 자바의 예제 코드를 타입스크립트로 포팅했습니다. 클래스인 무비 리스터는 파인더에게 모든 필름 정보를 받아서 특정 장폭이 아니면 삭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 다이렉티드 바이에서 파인더 객체를 직접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인더 객체가 어디서 선언되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무비스 다이렉트 바이에서 파인더 객체를 직접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인더 객체는 다음처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이 콜론 딜리미트 무비 파인더라고 하는 이 무비 파인더 인터페이스를 준수하는 실제 구현체를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비 리스터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만약 콜론 딜리미티드 무비 파인더가 아니라 다른 파인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무비 리스터의 코드를 수정해야지만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비 파인더, 무비 리스터 이런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존성을 선언해 주는 거에 컴파일 타임 시점에 의존성을 선언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무비 리스터를 사용하는 사람 즉 무비 리스터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사용하는 사람 측면에서 이 의존성을 선언해 주는 거를 런타임에 의존성을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컴파일 타임에 의존성을 선언하게 된다면 실제로 무비 리스터를 런타임에 사용하는 사람이 이 파인더에 대한 타입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컴파일 타임에 선언되는 의존성을 하드코디드 디펜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A 리스터와 B 리스터가 다른 무비 리스터를 쓰고 싶고 다른 파인더를 가져오고 싶은데 이러한 이제 요구사항을 현재 구조에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변경에 취약한 구조고요. 따라서 이러한 형식을 띌 경우에 제대로 된 의존성 선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테스트가 용이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내가 만든 코드가 재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로부터 자유로운지에 대한 좋은 판단 기준입니다. 보시면 무비리스트 뷰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유저 이펙트에서 fetch를 통해 HTTP 통신을 하고 이를 통한 리스폰스를 셀 리스폰스로 이제 상태를 선언해 주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태 상황에 따라서 로딩 스피너를 보여줄 때도 있고 에러 페이지를 보여줄 때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이 무비의 리스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이 컴포넌트를 딱 봤을 때 테스팅하기 좋은 컴포넌트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컴포넌트를 실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있어서 어떤 불편사항도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유저가 폼 제출 이후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 order something 컴포넌트는 이제 props로 폼과 리다이렉트 투 오더라고 하는 이제 리다이렉트 핸들러를 받아서 다음처럼 폼과 리다이렉트 투 오더를 결합하여 이렇게 렌더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order something은 onSubmit 타입을 props로 만족하는 어떠한 형태의 폼도 props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rops로 전달되어지는 폼은 onSubmit을 props로 받을 수 있기만 하면은 어떤 형식으로 모킹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즉 이렇게 props를 통해 의존성을 받는 구조는 테스트를 작성하기 용이한데요. order something의 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 폼 내부에 있는 어떤 UI가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이 onSubmit 핸들러를 폼에서 동작시켰을 때 폼 제출 이후 결제 페이지로 잘 이동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props로 전달되는 폼의 내부 구현에 대해서는 모킹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는 실제로 order something을 렌더링 함에 있어서 폼에 대한 이제 모킹 컴포넌트를 다음처럼 기본적인 폼의 기능만 갖춘 폼으로 작성을 했고요. UI적인 부분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props로 의존성을 주입해 주는 것이 테스트 코드 작성에 있어서 간결함과 용이성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리다이렉트와 같이 핸들러에 대한 테스트가 아닌 조건부 렌더링을 테스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드인이 되었을 때는 props로 받은 children을 보여주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실제 유저가 아닌 게스트를 환영하는 문구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props로 children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렌더링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UI의 표현 책임을 children한테 위임하기 때문에 테스트에 용이한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돔 테스팅과 컴포넌트 통합 테스팅에 있어서는 API 호출이 주요 쟁점사항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실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보는 것이 테스트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API 리스폰스가 잘 받아져 오는지, 현재 서버가 잘 살아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UI 테스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컴포넌트 내부에서 API 리스폰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리스폰스에 대한 모킹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컴포넌트 깊숙한 곳에 있는 로직일수록 모킹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로직이 사이드 이펙트를 야기한다면 이는 그 테스트 난이도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이드 이펙트 호출 핸들러를 props로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핸들러 자체가 props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 폼을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onSubmit props에 해당 사이드 이펙트를 호출하는 이 핸들러를 적절하게 모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디어는 컴포넌트 내부에서 사이드 이펙트 호출뿐만이 아니라 리스폰스의 재조립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위에 있는 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HTTP 통신을 하는 핸들러만 모킹을 했지 내부적으로 어떤 리스폰스에 대한 조립은 이 폼 컴포넌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호출과 재조립까지, 노멀라이제이션까지 어떤 객체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곳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이러한 책임들을 맡아서 수행한다면 테스트를 작성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컨텍스트 API를 사용해서 해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컨텍스트 API의 프로바이더에서 밸류로 전달된 각 핸들러에 이렇게 API 호출과 조립, 노멀라이제이션이 내 책임이 집중되니 서브 리스폰스의 형식이 만약에 달라지더라도
이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는 모든 컴포넌트에서의 코드는 수정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create order service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만드는 함수를 이 서비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 키값으로 받아서 볼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측에서는 use dependency라고 하는 후구를 호출해서 위에 context API의 밸류로 들어간 이 post order enforce라고 하는 핸들러를 컴포넌트 내부에서 꺼내서 쓸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는 이렇게 컨텍스트 API를 쓰기 전에 API에 대한 모킹을 MSW라고 하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킹을 했다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코드가 없어져도 되고 그저 프로바이더에 대한 모킹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get order enforce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는 어떤 HTT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구현을 신경 쓰지 않고요, 이 테스트 코드 내에서는 그냥 타입과 인터페이스만 준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내부적으로 모킹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는 것에든 그 어떤 부담감도 없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MSW와 같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끔 된 거죠. 네, 그렇다면 리액트에서는 어떻게 의존성 주입을 할 수 있나요? 앞서서 봤던 테스트 코드와 같이 prop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컨텍스트 API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어떠한 패턴들이 리액트의 의존성 주입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테스트 코드에서 봤었던 것처럼 props를 통한 의존성 주입입니다. 네, 의존성 주입 자체를 이제 인풋 구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props로 받지 않고 그냥 디펜던시 프로바이더를 이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듈 자체를 DI라고 하는 props로 전달받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앱 컴포넌트가 실제로 앱 서비스가 아닌 테스트 코드나 아니면 스토리북과 같은 UI 테스팅에서 사용될 때는 이 모킹을 하는 프로바이더를 props로 명시적으로 전달했을 때는 이제 별다른 코드 수정을 하지 않고서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가 용이하게끔 됩니다. 네, 그 다음은 props가 아니라 스태틱 오브젝트라 스태틱 펑션으로 이제 의존성을 주입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처럼 의존성 주입에 해당하는 props와 그렇지 않은 props가 나뉘어지게 된다면 저희는 어떤 props가 의존성을 담당하는 props이고 어떤 props가 일반 props인지에 대한 이제 명시적인 구분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난해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스태틱 오브젝트와 스태틱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처럼 컴포넌트에 있는 이런 프로퍼티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함수를 호출해서 실제 앱 컴포넌트 내부에서는 밑에서 선언한 이 앱 디펜던시를 호출해서 요 내부적으로 선언한 유즈 모비스를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었던 것처럼 컨텍스트 API를 사용하는 건데요, 프로바이더에서 사용 상태를 제공할 수 있기에 이를 리덕스와 같은 스토어로 착각을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컨텍스트 API는 상태 관리 툴이 아니고요, 그 이유는 상태 관리 툴이 되려면 만족해야 하는 조건 중 상태 관리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컨텍스트 API에서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컨텍스트 API는 상태 관리 툴이 아닙니다. 컨텍스트 API는 오히려 상태 관리 툴이 아닌 의존성 주입 도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요, 앞서 테스트 코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의존성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리액트에서의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